옛날 옛적 매일매일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벤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벤은 어느 작은 도시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며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8시에 집을 나선 뒤 9시까지 사무실에 도착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벤의 일상은 매일 단조로웠고 늘 같은 도로,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같은 일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지루하다고 느꼈지만 이를 크게 개의치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벤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노인은 놀랍게도 자신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소개합니다. 벤은 꿈속에서 어렴풋이 니체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에 그와의 대화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니체는 벤에게 영원 회귀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벤, 만약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떨 것 같나? 내가 겪는 모든 순간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너는 그 순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벤은 처음에는 이 질문이 단순한 철학적 수수께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어제와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를 경험하면서 문득 니체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의 나의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벤은 점점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기만 했던 이유는 그가 그 순간을 온전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벤은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밖을 바라보며 새들의 노래를 듣고 출근길에 만나는 이름 모를 이웃에게 밝게 인사했고 커피숍에서 주문을 할 때는 옆자리에 낯선 사람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동료들과 더 자주 어울리고 일이 끝난 후에는 늘 하던 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벤의 일상은 훨씬 더 다채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일 반복해야 할 영혼 속에서 매 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벤은 깨달았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끝없이 반복되더라도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 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흘려보내지 않았고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되었죠. 벤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때로는 영원 회귀를 상상하며 매일의 일상을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이름도 특이한 마법의 왕국이 있었는데 그곳의 법과 정책은 매우 독특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왕국의 이름은 바로 베일리아였고 그들은 그 유명한 무지의 베일이라는 원칙을 통해 법을 세웠습니다. 베일리아 사람들은 이 원칙을 사용하여 모든 사회적 결정과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특별한 서망이 왕국의 역사적인 위대한 법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베일리아 왕국의 국왕 현명한 롤사스는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세 동안 늘 정의롭고 공정하게 통치하려 노력했고 그 핵심에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롤사스 왕은 매 10년마다 위대한 법의 날을 열어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수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모든 국민은 마법의 보라 빛 베일을 두르는 광장에 모였으며 그 공간 안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지위나 특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서망이는 이 특별한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올해로 20세가 된 그녀는 처음으로 위대한 법의 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마을에서 평범한 농부의 딸로 언제나 모든 일을 공정하게 대하려 노력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존재하게 될 것이라니 서망이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법의 날 아침 서망이는 마법과 같은 빛으로 반짝이는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고지어 모두가 보랏빛 베일을 두르고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베일 뒤에 숨겨졌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현실이었습니다. 모두가 무지의 상태에 놓인 만큼 그들은 개인적 이익보다는 전체를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려 노력했습니다. 서망이는 이번에 제안된 몇 가지 법안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재분배 정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서망이는 베일 아래에서 자신이 부유한 상인의 딸인지 아니면 자신이 잘 알듯이 농부의 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모든 상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공정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광장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빈부의 격차가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누군가의 경제적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가 최소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지의 베일이 벗겨지더라도 누구나 동등한 출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법의 베일 속에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베일리아 시민들은 만장일치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째, 모든 시민은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으며 동등히 대우받아야 한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무지의 베일을 벗는 순간 모든 시민은 자신이 놓인 위치에 관계없이 공정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서망희 역시 이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한 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농부의 딸이었지만 위대한 법의 날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음을, 그리고 그녀는 이런 경험이 자신 내면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베일리아 왕국의 법과 정책은 이렇게 영속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유지되었고, 모든 시민은 그저 함께 살아가는 동료로서 서로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무지의 베일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마법의 이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마을의 공동체와 개인주의의 가치가 교차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행복동으로 이름처럼 주민들은 항상 웃음이 넘치고 서로 돕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전통적으로 매년 함께하기 축제가 열렸고, 이 축제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고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해 함께하기 축제의 준비가 한창일 때 외지에서 온 젊은이 한 명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철이었고, 그는 마을의 디지털화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개인주의적 사고에 깊이 젖어 있었고, 그의 생활 철학은 내 일은 내가, 너의 일은 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축제가 가까워지면서 민철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모든 일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공연을 준비할 때도 마을 사람들은 항상 함께 웃으며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어 나갔습니다. 민철은 이 모습이 자신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축제 준비를 돕되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스러워했고,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구제관여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축제 당일이 되자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민철은 도시의 화려한 축제와는 다른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재빠르게 움직여 모든 장비와 음식을 비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안정을 찾는 듯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연로한 어르신이 민철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도 우릴 도와주면 어떻겠나? 지금은 혼자선 힘든 법이라네.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는 우산을 펼쳐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옮기는 것을 도왔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함께 쪄주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 축제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춤을 추었고, 민철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는 혼자 일을 처리하는데 익숙했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민철에게 큰 박수를 보냈고, 그는 감사의 표시로 그들에게 멋진 축제 영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영상은 마을의 따뜻함과 공동체 정신을 담고 있었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행복동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후 민철은 자신이 맡은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마을을 떠났지만, 그는 그곳에서 배운 공동체의 소중함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말하곤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의 자유가 아닌 함께하는 순간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는 개인의 독립이 아닌 공동의 힘과 유대감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교훈을 주며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를 따뜻하게 풀어내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제레미라는 이름의 열정적인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레미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레미는 우선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햇볕 아래서 커피를 즐기는 것을 좋아했고, 다른 사람들은 울긋불긋한 꽃들 사이에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매일 반복되는 알람 소리를 싫어했고, 또 다른 사람은 저녁이 혼잡한 거리 소음을 싫어했습니다. 기록이 충분히 쌓이자 제레미는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수많은 밤을 새운 끝에 그는 행복의 날이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이 이벤트의 목표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행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의 날이 밝았을 때 제레미는 마을 광장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곳에는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카페는 무료 아침 커피를 제공했고, 길가에는 향긋한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제레미는 그동안 비밀리에 준비해둔 방음 벽을 큰 거리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을 줄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변화에 크게 감동했고, 마을 전체가 따스한 웃음과 친구 간의 대화로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제레미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집의 문 앞에 맞춤형 작은 선물을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은 제각기 다른 것들로, 어떤 사람에게는 손으로 쓴 편지와
작은 초콜릿 한 조각이었고 어떤 사람은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담긴 mp3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이날 제레미의 이벤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루 종일 기쁘고 만족해하면서 그의 세심한 배려와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레미는 이 순간이 최고의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저녁 무렵 해가 지고 모든 행사가 끝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레미는 자신의 철학이 단순히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에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벤담의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번 행복이 나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행복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고 그는 그 행복을 지켜가는데 행복을 느꼈습니다.